안녕하세요. 피셋 언어 논리 알려주는 피셋 언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7급 피셋 모의평가 문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7급에서 이제 피셋이 치러지게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물론 이제 5급에 대한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런 궁금증이 많았을 거고 많은 이제 우려와 걱정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7급 피셋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의평가지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올해는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의평가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난도 차이가 뭐 크게 난다든가 뭐 유형에 따른 뭐 굉장히 다른 접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모의평가에서 이렇게 낸다라고 해놓고 실제 시험에서 왜 그렇게 달라졌냐라는 이제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5급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죠. 이제 7급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숙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5급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이 5급에 비해서 이제 문항수도 뭐 적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뭐 난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낮습니다. 많이라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2021년에 그 5급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형에 대한 난도보다는 상당히 이제 모의평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쯤 되면은 조금 연습하면은 잘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7급 피셋 모의평가를 이제 문항별로 좀 쪼개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나는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피셋 언니는 또 어떻게 푸는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가 등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라는 그러한 발문이 문제에서 보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형태, 알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독해 문제죠. 우리가 언어 논리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논리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제 주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연결, 그리고 좀 재빠르고 순발력 있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볼 건데 우리가 일단은 요 선지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이 조금 쌓였을 때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는 거지 선지만 봐서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문을 보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뭐 문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중심 대상을 좀 효과적으로 잘 찾고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뭐를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채택했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이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소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자고 했다. 이제 괄호로 살짝 체크를 했는데 그 제안이 거부가 된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어떤 유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글을 접근을 할 때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과 중심 대상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단이 바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용의 전환을 이룬다. 다른 내용으로 이제 내가 말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단이 바뀌었을 때 어떤 내용을 말할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라 뜻이다라고 해서 뜻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다.
사실 이 글이 조금 산발적이에요. 산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읽어가는 과정에서 뭐 병렬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든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정이라는 걸 서사의 방식에 뚜렷하게 보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산발적으로 지엽적인 정보들이 툭툭 던져지는 형식의 지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사실 사실적 확인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얼추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명백하게 다룰 수 있는 용어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좀 긴장해서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헷갈릴 만한 그런 포인트가 많습니다. 용어에 대한 뜻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정보를 그래도 기억하려고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조소왕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시기적인 부분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게 나왔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말했어요.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히 넘겼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뜻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소왕이 3.1운동 전 뭐를 발표했다?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선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신한국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 조소왕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운동 전에 조소왕이 발표한 것에 대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소왕이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소왕의 주장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어요. 뜻을 모았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밝히고 있는 그쵸? 조소왕이 국호를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쓰였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게 즉 민주공화제의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 나왔네요. 그리고 1941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 뭔가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리고 여기서는 대동단결선언, 그리고 또 여기서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기적인 내용도 나왔네요. 1948년에 소집된 제헌국회도 그와 같은 정신을 계승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뭔가 구조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산만한 내용이 나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산만한 중에 우리가 시기적인 것들을 또 체크를 해봤고 또 어떤 것이 발표가 됐는지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핵심적인 내용이 연결됨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민주공화제가 이제 우리가 뭐 수립이 됐구나라는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문을 좀 확인을 하면서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선지를 또 보면 이제 슬라이드를 좀 넘기고 하느라 좀 바쁘기 때문에 선지를 좀 1번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국강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 임시헌장이 나오고 있어요. 3.1운동 직후, 시기적인 부분 앞에서 놓쳤다.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19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여러분 틀린 내용이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조소왕이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41년에 그렇게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소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다. 우리가 대동단결 선언은 그 복잡한 와중에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왔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성립이 되었죠.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발표한 것으로 뭔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3.1운동 직후에 언급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동단결 선언은 3.1운동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본문을 읽으면서 잡았던 시기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시기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대동단결 선언을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신한국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한국이니 뭐 신한국이니라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구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제한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 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재헌국회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의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재헌국회도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데 합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두 가지를 찾아보자면 독립운동가라는 말 그리고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문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독립운동가들은 조소왕이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죠.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5번이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5번인데요. 이 문제 어려우셨죠?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서 반복되어서 좀 어려웠고요. 핵심어가 뭔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가 잘 보이는 글이 있고 잘 안 보이는 글이 있는데 그렇게 뭐 잘 보이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 많고 뭐 역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뭐 3.1운동도 알고 뭐 해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공화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자체가 낯설진 않았지만은 잘 안 읽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 싸움인 피셋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서 이 문제 한번 잘 해결해 봐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만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산만하게 집중 안 하고 차분하게 읽지 못했으면은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요소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실적 독해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재 자체가 역사 제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의 배경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조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글에서 다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척화파, 주화파 이야기 다 아시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군에 포위되었을 때 신하들은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호로 표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화론은 뭐 배척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세모 표시하고요. 그리고 주화론은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외에 그냥 그냥은 우리가 네모로 한번 표시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호로 가면 이제 찾기가 일단 쉽겠죠.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을 했다. 그래서 척화론은 세모, 그리고 주화론은 동그라미.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은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기호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한 거예요. 척화론, 주화론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크게 뭐 기호를 활용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어느 측의 인물인가를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당되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맥락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시면은 그냥 얘는 척화파, 얘는 주화파, 얘는 척화파에 대해서 뭐 약간 대립적인 입장이고 얘는 주화파를 좀 동조하는 입장이구나라는 것들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은이라고 했죠. 김상헌 세모죠. 성에 항복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고자 했다. 그는 중하인 명을 버리고 오랑캐랑 화의를 맺는 일은 우리가 군신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달리 우리가 주화론이죠. 주화론을 주장한 최명길은 동그라미네요. 나아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물러나 지킬 수도 없으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섬겨야 한다라는 김상헌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명까지 버리고 배척해야 된다가 아니라 명을 섬겨야 되지만 일단은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명길이 지금 약간 궁여지책으로 주화론을 주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명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일단 항복한 후 후위를 기약하자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이라는 나라에 대한 태도가 그래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입장이 아주 극명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선지화돼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얘와 얘가 지금 막 대립하고 지금 대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완전하게 100% 다른 생각들로 똘똘 뭉쳐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에 대한 생각은 공통적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았을 때 조금 소홀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언어 논리에 대한 점수를 올리려면 이제 선지를 자기가 직접 구성을 해보는 거죠. 딱 본문만 읽고서 이제 이와 같은 알 수 있는의 유형에 뭐 해당하는 어떤 선지를 구성을 하다 보면은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연습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니까는 근데 이쯤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명에 대한 어떤 의식은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죠. 주화론과 척화론 사이에서 고시하면 인조입니다. 인조는 결국 최명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청에 항복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약간 항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세모가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로 간 거죠. 청군이 물러난 후에 척화론자들은 국왕이 항복의 수모를 당한 것이 모두 주화론자들 탓이라며 비난을 했고, 그리고 주화론자들은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한편 김상헌을 절개 있는 인물이라고 축하하였다. 김상헌은 바로 그죠 척화파였죠. 인조 때에는 척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정계에서 쫓겨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아, 좀 있으면 판이 바뀌겠구나, 추세가 바뀌겠구나라는 흐름이 있죠. 인조 때는 뭐 주화론자들이 크게 뭐 벌을 받지 않았어, 탄압을 받지 않았어라고 이제 말을 굳이 한다는 것은 그 추후에 일어날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독해식 그러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접속어를 좀 알맞게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접속어라든가 여러 가지 글의 표지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이 청에 복수하겠다는 북벌론을 내세우고 효종은 동그라미의 세모예요. 그렇죠, 세모죠. 청에 복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척화론을 주장했던 자들을 중용하면서 이제 뭐 인재로 이렇게 쓰면서 최명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최명길은 주화론자였잖아요. 예. 효종에 의해서 등용되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송시열은, 그렇죠, 송시열은 그래서 우리가 세모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가 남한 찬성에 피신했을 때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화론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송시열은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시열 사후에 나타난 또 다른 대상, 이제 노론 세력이 나왔는데, 그 노론 세력은 최명길의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후손이 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론도 세모, 그리고 최명길은 주화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로써 김상원의 가문인 안동김씨들은 정계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척합하기 때문에 김상원은 세모.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구분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1번입니다. 최명길은 동그라미였어요, 세모였어요? 동그라미였죠.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화론을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포인트는 선지화 될 거라고 예측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명예에 대한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주화론자, 척화론자 둘 다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원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만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여전히 명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종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서 청군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효종은 청군의 항복 요구가 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있었던 시기는 바로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사실 효종은 이제 그 추후에 인조 이후에 어떻게 인재들을 등용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청군의 항복 요구 수용을 고민했던 건 효종이 아니라 인조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상원은 세모였잖아요. 명에 대한 고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화론에 맞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그저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척화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화론에 맞섰다라는 거 맞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인조는 청이 항복한 후에 척화론을 받아들여서 주화론자들을 정계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조가 있을 때는 뭐 본격적으로 척화론자들을 뭐 등용하고 그리고 주화론자들을 뭐 내쫓고 하는 것은 실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조 때는 척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기에 주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정계에서 쫓겨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효종 때 이제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재들의 등용 정책에 이와 같은 포인트가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노론 세력은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조를 설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노론은 일단 인조 때도 아니죠. 효종 때 등용한 송시열 사후에 나타난 세력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왔을 때 노론은 세모였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지금 두 문제 알 수 있는 유형의 문제로 지금 해결을 해보셨는데 1번 문제가 조금 더 복잡했고 2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논지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글의 취지죠. 이 글을 쓴 취지, 이 글을 쓴 의도,
이게 바로 논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의 취지가 무엇이고 이와 같은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이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떤 세부적인 접근,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읽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잡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 2번의 유형과 요 3번의 유형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1번, 2번과 같은 거는 그냥 글에 부합하면 다 옳은 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논지예요, 논지. 그래서 설령 2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논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알맞게 요약한 중심 생각이나 내용이 아니면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그리고 논지, 이 글을 쓴 어떤 의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 안에서 주제를 찾는 작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질병이라고 하면 병균, 바이러스를 떠올리고 병에 걸리는 것은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의 어떤 느낌이 어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 내가 그 실상에 대해서 말해줄게 라는 의도가 좀 보이시나요? 예, 그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즉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있고요. 뭔가 질병, 병균, 바이러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메모를 칠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속마음을 비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메모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발병 책임을 전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묻는 생각이다.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거예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고 비만 허약 체질인 사람이 더 쉽게 병균에 노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니까 뭐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이 바로 개인의 어떤 책임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너무 중요한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발병한 사람들 전체를 고려하면 성별, 계층, 직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 상태나 질병 종류 및 그 심각성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요인이요. 여기서 지금 아주 강조하고 막 눌러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사회적 요인입니다. 개인적 요인이 다가 아니야.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쳐라는 걸 말하고 있죠.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 상태나 질병 종류 및 그 심각성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하죠. 여기까지 우리는 이미 좀 약간 아주 현명한 독자이기 때문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질병의 성격을 파악할 때 질병의 발생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계층이나 직업 등의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뭐뭐 해야 한다. 논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서술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지에 내 생각은 이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계층이나 직업 등의 요인과도 관련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예상선지 또 하나 보여요, 저는. 예상선지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사회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적 요인을 이렇게 제쳐두고 개인적 요인을 막 깎고 사회적 요인만 딱 이렇게 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이고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고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다라는 맥락이구나. A를 버리고 B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야. A도 가져가고 B도 가져가는데 우리가 B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했어. 근데 B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함이야. 그런 맥락인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버리고 B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A도 가져가고 B도 가져가는 건데 아마도 선지에서는 A는 버리고 B만 가져가는 식으로 소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질병에 대처할 때도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약간 심심해. 그쵸?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물론의 맥락 어때요? 있잖아. 넌 좀 성격 좀 고쳐야 돼. 얘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야, 너 좀 성격 좀 고쳐. 너 성격이 너무 자질이라서 너무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 물론이라고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맥락이에요?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 다 수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가 나만 만나는 게 아니잖니? 성격을 좀 고치는 게 어떻겠니? 예요. 그래서 이 물론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좀 더 높이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약간 이 내가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논지에 반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반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양보하는 맥락? 그리고 약간 조건이라기 하기보다는 얘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강화하기 위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고통 치료에 대한 부담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뒤에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는 개인이고 얘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얘를 버리고 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님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편견과 낙인이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질병이 나타나는 몸은 개인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직장과도 연결된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곤 한다. 나의 질병은 내 삶의 위기자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며 나아가가 더 중요하죠. 회사와 지역사회에도 건강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다 알았는데 왜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이 글은. 그렇죠. 요컨대 혹시라도 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풀어냈는데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라는 의도인 거예요. 요컨대는 질병의 치료가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얘가 요지예요. 얘가 요지. 얘가 논지예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볼게요.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 증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사회적 문제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계속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1번, 2번에서 우리가 봤던 유형과 이 문제의 유형이 다른 거는 이건 논지예요. 논지. 일치되는 내용,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논지가 아니라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치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고 진짜 의도를 말하기 위해서 활용된 재료인 것이지 진짜 의도를 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몸은 개인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영역이기에 그래서 발병의 책임을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영역이자 뭐 사회적 영역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괜찮아요. 게다가 옳지 않다라는 거에 상당히 어떤 관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게 논지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확실한 논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의심을 해볼 만한 선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사회적인 다시 한번 요컨대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인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요. 반드시라는 부서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아니에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보다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상했던 선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와 B 둘 다 가져가는 건데 A는 버리고 B만 가져가는 형식으로 지금 선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보다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므로 아니에요.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못지않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성격을 파악하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뒤에 있는 내용이랑 상당히 일치하죠. 사회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선지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도 중요해요. 얘를 버리지 않아요. 얘를 낮추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논지를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유형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이제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도 있고 뭐 밑줄 추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빈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위치가 이제 그림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일 수가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빈칸이라고 해서 특별한 유형일 것 같지만 그냥 내용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긴 한데 여러분 추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의적 추론은 안 되고요. 글에 담겨있는 재료, 글에 담겨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번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재 자체가 과학 제재입니다. 그래서 과학 제재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수치, 수량 이렇게 결부해서 나오면 상당히 우리를 쫄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오존층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음직한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오존층 파괴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해악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행위가 특정 개인에게 미친 해악은 매우 미미하다. 이때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는 어느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이 따라서를 알맞게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수고를 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네요. 그럼 얘를 뒤집을 것 같은 느낌 있으신가요? 도덕적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있어! 라는 그런 맥락으로 갈 것 같은 느낌 있으시죠?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된다. 가난한 마을에 산적 100명이 들이닥쳐 약탈을 저질렀어요. 각각 콩 100알씩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어요. 굶주리게 되었대요. 죽은 건 아니고 굶주리게 되었대요. 이때 가뿐히 콩을 빼앗은 상대가 어른이었고 그리고 특정 개인이 큰 해악을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약탈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약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를 쓸 때요. 이제 번호를 매길 일이 상당히 많고 이제 번호를 매김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동그라미 번호로 매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 자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문에 다시 와서 여기선 1번을 확인할 수 있었고 2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냥 1번, 그냥 2번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약탈에서는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가푼을 포함한 산적 100명은 이번에는 각자가 어른을 포함한 모든 주민 100명에게서 콩 한 알씩만, 여기서는 콩 100알씩, 여기서는 콩 한 알씩 이렇게 빼앗기로 했다. 콩 한 알의 손실은 미미한 해악. 이것이 정의하는 바는 바로 미미한 해악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산적들도 특정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하죠. 모든 주민은 이번에도 굶주리게 되었지만은 산적들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해악의 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하지만이요.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이죠. 하지만 이른바라는 것도 별표예요. 표지죠. 이른바라는 말까지 활용해서 지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고 또 여기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따옴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옴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강조의 포인트거든요. 우리 문장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장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작은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공범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을 한다. 어쨌든 공범 원리에 대한 어떤 주장을 지금 풀었어요.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뒤집어진 게 글쓴이의 의도일 수가 있죠. 그런데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는 보되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냉각제의 집단적 사용에서 한 사람의 가담 여부가 특정 개인에게 단지 미미한 해악만을 보탠 것이라서 별로 죄책감을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이죠. 그 사람은 단지 그에게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위에서 밝힌 공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더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지금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흐름 끝에 나올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면요. 내용이 완전하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므로가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냐는 것입니다.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해악의 양 중요하지 않다. 해악을 미쳤으면 그 자체로 해악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주관식으로도 흐름을 잘 잡았으면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뿐이 왜 두 번째 저지른 약탈행위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 크기, 양에 대한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공범 원리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에서 가뿐이 을운에게 입힌 해악의 차이가 있죠. 양적 차이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건 틀리고요. 가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 맞아요. 도덕적 책임은 첫 번째 약탈 그리고 두 번째 약탈이 둘 다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약탈에서 가뿐이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가뿐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 가뿐이 지니는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죠. 하지만 전체 해악의 크기는 가 같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알맞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악을 끼쳤으면은 일단은 그것에 양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역시 위에 나오고 있는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둬 보아야 하는 거는 이 빈칸의 바로 앞에 있는 접속어가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추론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가 아닌 다른 접속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고 그것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 답을 골라야 하는지는 그것에 따라서 따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또 알 수 있는 문제네요. 알 수 있는 문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독해 파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 수 있는 이제 알 수 있는 잘 읽어내고 있니를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불의 어떤 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7급 모의 평가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유형이 이런 실용적인 제재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제 실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이제 공직에 딱 가시면 실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실무에 쓰이는 용어라든가 어떤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계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이 엉뚱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셋 언어 논리를 도입하는 어떤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용문에 대한 어떤 접근이 원활한가, 수월한가를 이제 보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어떤 제재에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딱히 뭐 실용문이라고 해서 뭐 독해를 하신 데 있어서 뭐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수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갑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하여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발음 안 돼요. 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 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병원이 연명 의료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날짜를 좀 체크해 줄게요. 이 제도 도입 후에 실제로 사전 연명 의료 의약서를 내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내가 연명하는 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제도가 실시가 되고 이제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내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일단 번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사는 곳에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주가 적어서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응해서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해결책이죠. 얘가 이제 민원이에요. 민원.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 민원 그리고 솔루션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잘 이제 보시라고 민원이라고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응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전화 상담 전화로예요, 여러분. 전화로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예상하시는 선지긴 해요. 그러니까 전화로 어느 날짜에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쓸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2-1 그러니까는 2번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그리고 얘가 1번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2번에 대한 해결책, 1번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의 의료의향서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긴장이 돼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나? 그럼 또 잘 체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낼 수 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냐면 민원이에요. 민원. 하지만 어떤 다수의 민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긴 민원인데 어떤 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결정된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측되는 선지가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의 민원일 뿐인데 지금 이 두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이렇게 똥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뭔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지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신중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기로 했지만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문제. 이것도 4번으로 먼저 찍을게요. 4번이라고 할게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요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전화로 또 전화로예요. 전화 상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대요. 하지만 그 사전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이거죠. 반드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그리고 나서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전화로 상담 예약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청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상담 언제 예약하겠다 신청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건소에 상담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설명을 이제 들은 후에 전문 상담사와 전화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앞에 전화로와 뒤에 전화로의 어떤 의미 차이가 보이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1번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가 사전 연명 의료 영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2020년 4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일부터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에 6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틀렸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연명 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주체가 병원인 적이 없죠. 주체가 병원인 게 아니라 계속 개인의 어떤 선택, 그리고 개인의 작업, 어떤 개인이 어떻게 내는지 개인을 주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는 개인이 보고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라는 거, 병원에서 딱 어색함을 느끼셨어야 됐어요. 이번을 쫙 읽어나가시면서 병원 아닌데 개인인 것 같은데 맞아 개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연명 의료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기본 필수 교육이 아니죠. 연명 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소에 상담 인력이 없을 때 그 보건소 직원을 교육한다라는 내용에서 기본 필수 교육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연명 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상담을 받는 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접수 기관이 있는 곳에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원을 어떤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담을 너무 오래 기다리는 민원인들을 위한 것으로 접수 기관이 있는 곳에 거주자와는 무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제 전화로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었던 선지입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어떤 사람의 민원이 있었죠. 이거 이렇게 그냥 상담 안 받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향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주로 이제 사실적 독해,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이런 유형들 한번 해결해 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